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아직까지도 인원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10월 3일까지 연장을 하고 아마 추석 이후가 되고 10월 달 정도가 지나면 아마 이제 전 국민의 아마 50% 이상이 2차까지 접종이 되면 이제 일상적인 회복이 된다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빨리 속히 소멸돼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2장 국가와 군대입니다. 제1절 개요부터 제6절 국민의식과 군대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와 군대입니다. 우리가 왕정시대의 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난 1차 때, 1강 때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자, 왕정시대의 어떤 군수는 이 왕의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군은 사유 집단으로 존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이 이 노예나 범죄자 또는 이 외국의 어떤 용병들로 구성된 용부형 군대가 실질적으로 왕정시대에 이제 군대의 어떤 초기 단계의 군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체제라든지 이런 사회가 발전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조직이 하나씩 발전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용병 군대는 이제는 상비 군대로 바뀌고 이 상비 군대는 국민의 군대, 즉 현대 직업 군대로 이제는 현대 직업 군대로 이렇게 발전돼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발권과 그다음에 그 선발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대 배치를 통해서 이제는 뭘 합니까? 국가와 어떤 국민의 안전을 대리하는 이런 조직으로 이제는 군대가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일부 어떤 그런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 군부 엘리트리 이 정치의 중립성과 문민 통제 원칙을 깨뜨리고 군대가 정치력 행사로 어떤 국가 경영에 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파이너나 헌팅턴 교수 등이 이제는 자 군대의 어떤 사회적 가치나 그 다음에 효용성보다는 자 군대가 사회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을 하고 민군 관계론이 이제 대두되게 되는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대는 어떤 이런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효용성보다는 군대가 사회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새롭게 어떤 그런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민군 관계가 이제 논의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 현대 국가에서는 이 안보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국가 위협의 다양화, 그다음에 전쟁 양상의 변화, 그다음에 민군 간의 통합 전력,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 국가 정책 지원,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군사력,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한 국방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는 국방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민군 관계 정립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런 왕정 시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폴레옹을 들잖아요. 나폴레옹은 황제로서 군사를 어떤 통치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안 됐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가 다양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 안보 환경과 국가 환경이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런 민군 관계의 어떤 정립이 요구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진행돼 나간 시기가 우리가 현대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정치 권력과 군대입니다. 자, 국가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군대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무력 및 위협의 행사가 이 군대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자, 왜 민간 사회,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군대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 위협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민간 사회에서 이 군대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잠재적인 위협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군부 엘리트들이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수호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어떤 근대화시켜서 국민을 위한다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민간 정치인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 정치인이 부패하고 그다음에 무능하고 국가의 어떤 통합성이 결여되고 그다음에 극심한 분열로 인해서 군대가 충성할 대상이 불분명하였을 때 이제는 뭐를 통해서 군대는 군사혁명이라든지 이런 쿠데타를 통해서 직접 정치 일선에 등장해서 이 정권을 지배하는 지배자형, 그 다음에 민간 정부를 통제하는 후견자형, 그 다음에 민간 정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조정자형,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미얀마도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그 민주국가가 강력하게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저항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는데 이 군대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군부 엘리트들이 정치적을 장악해서 이런 어떤 국가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자지우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 정치인이 부패했다든지 많은 그 국가 많은 그 개발도상 국가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든지 그다음에 테러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신이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도 보면은 미국이 20년 이상 여기에 대한 몇 조 이상을 어떤 수십 조 이상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뭐냐면 민간 정치인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제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도 뭐 다르겠지만 이런 시족사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이루어가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국가적인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충성할 대상이 불명확할 때를 보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지배 유형도 이런 어떤 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군대는 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군대는 어떠한 상의를 할지라도 정치에 개입할 의무나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민 통제 원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국가에 대한 어떤 복종 의무와 책임만 있다는 거죠.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면 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실적으로 보면. 자, 다음에는 자, 이런 어떤 그 문민정부 이런 어떤 그 선진국가형 민군 관계를 위한 어떤 전형적인 문민 통제 이런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이 그 선진국에서는 문민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군인에 대한 문민 통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 5가지의 제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는 헌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자, 민군 관계를 위한 어떤 사회적으로 기타 어떤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군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를 제약하고 있는 거죠. 뭐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뭐 사인을 축소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군대의 어떤 책임 영역 설정이라든지 제도적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통제를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영역을 어떤 면에서는 한정해서 그 책임만 하게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끔 이런 어떤 측면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1군, 2군 뭐 예를 들어서 제2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 3군 나눠져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안보적인 상황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우리 국군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또 이런 어떤 문민 통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군을 어떻게 이러한 어떤 통제하고 이뤄가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이루어져가는 방법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또 일반적 방법으로서 이 문민 통제를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자, 군과 민간 엘리트 간의 어떤 지속적으로 교감을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져가는 거죠. 그리고 민간 사회의 어떤 국방 정책 결정자들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어떤 위원회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민간이 국방 정책에 이렇게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군대와 민간 사회 간의 어떤 빈번한 접촉 뭐 여러 가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사항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군인과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방법들은 자, 정치 문화가 선진화된 국가들에서 선진 민주 국가형 이 민군 관계로 정립된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정치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어떤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취약한 어떤 선진 민주 국가형 이런 민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 엘리트들의 어떤 정치 참여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관심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냐 하면, 자, 영국의 자, 국방부 정책국의 어떤 데이비드 추터 박사의 이제 선진 민주국가형 민주관계의 어떤 우리가 이제 방법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군부 엘리트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거나 배제되어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지만 이런 어떤 군부 엘리트들이 어떤 민간의 어떤 그런 정치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이런 인식들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현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치와 연관이 없는 전문적인 어떤 군의 역할과 임무를 개발하고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이 전쟁과 관리해서 이런 역할들만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행할 수 있게끔 하고, 전치 없는 이런 것들은 관여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군에서 진출은 어떤 군의 어떤 정치적 중위가 문민 통제 원칙에 충실한 이 군 전문 직업주의를 선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민 통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여기에 이런 어떤 통제, 이런 어떤 것들에 봐서 거기에 그 관여하지 않고 군인은 어떤 군 전문 직업주의에 어떤 충실한 이러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 정부는 국가이적 차원에서 관련된 군사적, 비군사적 정보를 어떤 공유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대 국가에서 여기에서는 군대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이런 문민 통제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런 어떤 신념화된 군 직업주의적 가치를 이제는 행동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군부 엘리트들은 개인적 차원을 떠나서 스스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무원이란 점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어떻습니까? 경찰이나 그다음에 소방서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명령을 받고 국가를 방위해야 하는 특정한 임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민군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이는 군대가 충성의 의무를 인정할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또는 군대가 정치권이나 정부보다 더 나은 어떤 정책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가를 초월하는 이런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자, 군대가 국가에 복종하지 않고 민간 분야의 어떤 정치 경력을 침해해서 여기에서는 이 문민 통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진 민주국가형 민주관계는 파괴되고 국가안보 및 국가 발전에도 일단 어떤 면에서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들은 우리가 미얀마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났던 아프가니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또 아프리카에도 보면 또 여러 나라들이 지금도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은 어떤 면에서는 군의 어떤 전문적인 직업주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해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 안보라든지 국가 발전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군대와 정치를 요약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크라우치제비츠 이 전쟁론에서 이 군대와 정치가 이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과거의 어떤 군대의 어떤 최고 사령관이자 황제로서 정치 활동을 지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완정 정치에서는 민과 군의 관계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자, 군대는 정치와 동급이 아니고 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정치의 목적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정치인의 어떤 결정을 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어떤 군의 관계는 실적으로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군은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은 이게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술과 전략과 대전략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뤄갈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군부가 다른 부서들을 압도하고 군부가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 군부 독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부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해 나가는 시대. 그다음에 이것을 또 군인 정치 시대. 그래서 이거는 군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군이 어떤 국가를 주도해 나가는 이런 어떤 국가를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 즉 국가 원수로 우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군대에 명령을 하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961년 이제는 우리가 5.16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지만 군부 쿠데타 이거를 통해서 87년 집권하기까지는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군부 통제 이 군사 정권이라 그러죠. 군사 정권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는 뭐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도상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민 정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강력한 또 군부 통제를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되어 온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 독재 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면으로서는 또 발전되어 왔지만 그 일면에서는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면에서는 또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돼 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어떤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은 독재 정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학문적인 차원에서 또 맡겨놓고 이제는 군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져 가는 데만 우리가 사용이 돼야 되고 또한 정치는 정치대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또한 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펴나갈 것이냐는 지도자들은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군과 정치는 어떤 상호간에 어떤 각각 분리될 수도 없지만 상호 협력 강고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3절 자 이제 민간 사회와 군대입니다. 민간 사회와 군대. 자, 군은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국가 발전의 저해자인가라는 어떤 명제 속에서 이 군의 역할은 군사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이제는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의 어떤 두 가지 역할, 즉 군사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사적 역할은 군의 기본적 임무로서 적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억제가 실패했을 때는 전쟁을 승리로 종결해서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군사적 역할을 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군사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은 군의 어떤 부차적 임무로서 전쟁의 억제와 수용에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적은 국가 발전과 그 다음에 사회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는 어떤 치안적 역할, 그 다음에 민생적 역할, 대민 사업의 어떤 총괄하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어떤 군의 활동을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은 이런 어떤 두 가지 역할이 서로 배타적 관계인가 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군은 군사적 역할만 해야 된다. 사회적 역할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경시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서 보면 조금 어떤 문제는 좀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 논란은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고 여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여기는 이뤄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회도 보면 어떤 재난과 어떤 재화, 어떤 재난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상태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대테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대민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민생이 어떤 어려울 때 보면 군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우리가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군이 여기는 어떤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는 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가의 어떤 그런 민생적 국민의 어떤 치안과 민생 그다음에 대민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봉사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만 또 군이 정치적인 역할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그러면 또 국가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군대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어떤 이제 여기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과 이제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이 개발도상국가에서 서구의 어떤 발전된 제도와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선진국가의 어떤 발달과 그다음에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을 이제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의 어떤 필수적인 합리성, 그다음에 계획성, 조직관리 능력 이런 거를 갖추고 있으면서 군의 어떤 질서와 명령 체계에 의해서 국가적 차원의 어떤 정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 근대화 추진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군이 해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군 사회가 후진적일수록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수적인 세력으로 이게 이제 군의 어떤 기능이 변해가 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았고요. 자, 군사적 차원에서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이 정치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보면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어떤 협상과 타협과 대중 호소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전문 지식과 통치 기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기술적인 이러한 어떤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한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발전을 추진하기에는 군대가 그것까지는 담당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어떤 군의 어떤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군사적 역할이 어떤 시대적 이런 어떤 것들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서 사회적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되고 있고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 국가에서는 개발도상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 군대도 그들이 처한 안보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는 다르지만 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또한 오늘날에도 이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에서 이런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 한국군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독립국가로 이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제 농업사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산업화가 되지 못해서 그 농업사회로서 국가 통합과 사회의 발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발신이 요구된 시대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한국군은 1950년 6.25 전쟁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어떤 기본 업무와 군사적 역할 이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1960년대는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의 어떤 문맥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간과 교육을 시켜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또 군대 주둔 지역의 발전에 어떤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군대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자,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우리나라는 1961년 그 5.16 군대 5.16 이제 혁명인데 이제 군사 쿠데타라고 이제 군부 쿠데타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이 됐는데 자, 후에 직업 정치 민간 엘리트들이 이제 많이 퇴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화된 어떤 군 엘리트들이 이제는 국가 정책 결정하고 집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실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의 어떤 그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발전에 기여한 것도 될 수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과거는 그렇게 해서 군이 어떤 국가 정책에 집중적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에 참여해서 국가 발전에 우리나라는 속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다른 나라에 어떤 비춰봤을 때는 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군이 61년도서부터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그 87년 뭐 이럴 때까지 이제 군부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발전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또 가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가오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래 가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은 해방 후에 이런 어떤 다른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식 법과 제도를 받아들인 반면에 우리 한국군은 유일하게 이 미국 군대의 어떤 발전된 행정이라든지 제도, 그 다음에 선진화된 어떤 조직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36년간의 어떤 일제의 어떤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정말 일본의 어떤 지배를 받아보니까 그 지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제 일본식 법과 제도를 이제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는 미국 군대 이런 발전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화 되지도 않는데 미국의 어떤 법과 그다음에 어떤 행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 와서 우리나라는 현재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그 민주화된 국가로 민주화된 군대로 그다음에 잘 성장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군부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 유학해서 군사 교육은 물론 자, 실용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런 실용주의적인 우리 발전 행정이라든지 조직 관리,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 와서 국가 근대화에 이제 기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로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냐면 자, 군에서의 어떤 책임 행정, 그다음에 능률 행정, 그다음에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까지 민간 행정 실무에 도입되었고 그래서 군에서 발전시켰던 이런 기획제도 어떤 기획제도가 이제는 경제기획원을 창설하게 되는 어떤 기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군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군부 엘리트들은 강력한 정치적 있던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제 발전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부가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우리가 국가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까도 거기에서는 가후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부가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라고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훈을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자, 한국군의 어떤 그런 정치 참여로서 역할을 볼 때 선진 민주 정치제도로 발전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디겠던 가오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는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을 더디게 오는 이런 가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군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서 자, 민군 관계의 어떤 역기능까지 초래하게 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모두 부정적 평가로 돌려놓았다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사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군사 쿠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어떤 그런 국가 발전과 어떤 그런 경제 발전, 국가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79년도 이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여기 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런 사항들은 역기능을 초래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군이 2000년대 어떤 사회적 역할은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한국군의 어떤 군의 역사와 전통이 정립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기반이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국민 속에서 이제 뿌리내리는 어떤 국민의 군대로서 정통적인 어떤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진국 시민의 어떤 교육의 도장으로서 어떤 경제 기술군으로서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재해와 어떤 재난의 군으로서 그다음에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군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그러한 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자, 민군 관계에서 군부 엘리트는 자, 윤리 도덕적인 어떤 모범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 엘리트와 군 엘리트는 어떤 불법적인 부당한 방법을 어떤 재물, 지위, 그다음에 기회 이러한 것 같은 물질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얻도록 돕는 일체 행위를 여기에는 일체 행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그게 뭐냐면 자, 군부 엘리트가 국가의 어떤 중요한 공직자로서의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부정과 부패를 도모하게 된다 그러면 민군 간의 어떤 불신은 깊어지고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넓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군부 엘리트는 민간 사회의 어느 그 집단보다도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이 모범성을 갖춰야 하고 국민 불편의 해소 차원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 하여금 뭡니까? 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군의 역할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적 원동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원동력은 뭐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1960년 우리가 이제 50년대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 10년 후에 보면 1960년 북한의 어떤 GNP가 137달러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81달러입니다. 뭐 보면 배는 안 되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한의 경제는 이 보릿고개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어떤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는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게 마무리 되면서부터 1969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1인당 GNP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차 경제개발 이거는 꼭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제1차 경제개발이 62년부터 66년에 우리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는 67년부터 71년대인데 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갔다는 거죠. 그리고 3차는 이제 72년에서 76년대 중화학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차에 들어서면서 81년까지 이제 자력 성장 목표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목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차, 6차, 7차는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 이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2000년대 국력의 차는 어떻게 됐냐면 남북한의 화해 협력으로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남북한의 어떤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나 차이나면 현재 22배. 그 다음에 남한은 어떤 2만 5천 명인데 북한은 지금 1171달러. 우리는 이제 3만 불 시대, 이제 4만 불 시대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IMF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어떤 10대국의 11대 지금 경제계를 가고 있지만 많은 어떤 외국의 그런 어떤 경제 학자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학자들 보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 5대 강국의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꼽고 있냐면 이 IT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이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뭐를 그런 IT를 잘하게 했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타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최초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그 IT를 제일 빨리 사용하고 제일 빨리 접목시키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래서 미국은 뭐 예를 들어 키보드 자판 하나를 두들기는 데 있어서 보면 뭐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자판 두들기면 뭐 엄청난 속도로 자판을 두들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그래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손재주 이거를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어떤 그런 세밀한 이런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을 뭐를 했냐면 이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을 잘 사용했다는 거죠. 그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쇠 젓가락을 잘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쇠 젓가락을 뭐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렇게 짚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세분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IT 산업에 우리나라가 최고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보건의료 쪽에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도 코로나 시대지만 이런 어떤 그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수술하고 이런 쪽면에서 보면 또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국민성,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못 먹고 못 살았지만 그래도 어떤 쇠젓가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IT라든지 보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나가는 이제 세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보면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분기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강대국의 5대 강대국에 들어갈 나라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던 지금 I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반도체, 그다음에 어떤 그 보건 의료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돼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국가 경제와 이제 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국가, 즉 민군 엘리트들은 국가 경제와 군대 관계를 이해하고 국방이란 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이란 자국의 이익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적 위협을 어떤 배제하면서 또 일체의 국가 활동을 의미하는 군사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 또 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 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포함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 어떤 진정한 이 국가 안보 그다음에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있느냐면 내실 있는 경제라든지 굳건한 국방 사회적 안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현대 국가의 진정한 국가 안보와 복지 실현, 이 국가 안보와 복지 실현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여기는 이 경제라는 겁니다. 내실 있는 경제. 그다음에 이 굳건한 뭐가 있습니까? 국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달성이 될 때 국가 안보와 복지 실현은 지속돼 나갈 수 있고 발전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방이 그다음에 경제가 사회적인 안정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는 발전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빠르게 여기에서는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없이 그다음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어떤 100년, 200년 이상의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100년도 되지 않은 이러한 나라가 이런 민주주의화가 된 것은 엄청난 이런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성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고 그다음에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우리나라는 사회 안정만 된다 그러면 정치 안정이고 사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강국에서 뛰어난 그런 국가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 경제와 군대 관계는 자, 국제 경제와 국가 경제로 이제 구분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국가 경제와 이제 국제 경제와 군대의 관계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자, 강대국은 군사력만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튼튼한 경제력, 이런 경제력의 기반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국방, 사회 안정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국가 안보가 튼튼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튼튼한 경제력의 기반 위에서 무엇이 가능하느냐? 국가와 어떤 국방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18세기 산업혁명 선도로 인해서 1820년대에 전 세계 어떤 산업 생산 이 비율이 50%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강한 어떤 해군력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해가 지지 않는 이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 간 것이 영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913년도에 산업 생산 비율이 이제 36%가 되면서 14%인 영국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8년에 54.4%를 점유하고 증가되고 있으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름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강대국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한 이데올로기와 그다음에 군사적 대립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공산 경제권과 자유경제권으로 분리되면서 이제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현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 시대를 우리가 이제 돌아오면서는 지금 이제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어떤 이런 대립과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국가 또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또한 경제 일단은 어떤 치열한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고 이루어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에 이제 여기 가면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제 소련,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 마셴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플랜을 통해서 우방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의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는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1991년도에 들어오면서 걸프 전쟁 시에는 전쟁과 이해관계에 있는 우방 국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 비용을 공동 부담시켜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1년도 9.12 테러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제 우방국들의 어떤 강력한 인적, 물적 이런 지원을 이제는 요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국의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가감하게 철수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보여준 것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이제 철수하게 되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은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철수하고 포기하게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재조명돼 가야 된다. 그래서 자국의 어떤 면에서 안보는 이제는 자국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안보의식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경제와 군대의 관계로서 경제 위기는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정치 사회적 요인을 우리가 위험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경제 위기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리로 뛰쳐나와서 조직화되고 국민의 어떤 이익과 관계가 없는 격렬한 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상호 간의 어떤 일체감이라든지 동질성 이것을 이제는 파괴하게 됨으로 해서 정치적인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서 이제는 국가 생존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의 어떤 위협을 우리가 정치 경제로 맞고요. 이제 경제적인 위협을 보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인 현실적 문제, 그다음에 국가 경제 파산 이런 등으로 인해서 빈곤의 악순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 안보와 국가 안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위협은 경제 위기는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가 재정의 어떤 축소는 결국 국방 예산의 삭감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력의 중강 산업의 어떤 차질 이것으로 인해서 군사 훈련이라든지 장비 운영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원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국방력은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위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그다음에 경제적 군사적 위협으로 파급돼서 국가 안보에 어떤 총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어떤 한국군은 군비 증강과 군비 축소라는 어떤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는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국방부문은 앞으로도 이 자원 사용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 측면보다는 마찰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 간의 어떤 상층적 요인을 가급적으로 어떻게 완화하고 그다음에 적정 군사력 확보를 위해서 상호 보완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에 여기는 우리가 중심, 즉 초점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효율적인 국방 경영을 위해서 국방 개혁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 국가에서 국방 예산의 어떤 국내 생산, 즉 GDP의 어떤 그 평균적인 요소를 보면 아마 한 2 내지 3% 정도를 책정해서 국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상의 국방비를 감당하기에는 국가 경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는 어려움을 경제적인 한계가 직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요소가 나오냐면 국방 개혁의 어떤 고려 요소로서 이제는 셋째를 나누는데 비용 효율성을 계산하고 추진의 어떤 사업과 자연 간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구조와 절차 개선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국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 계획의 고려 조건을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현대 국가 제도에 적합한 국방 개혁과 이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국방이 어떤 이런 면에서 보면 책정이 돼야 되고 국방비, 여기는 국방이 아니라 국방비 책정과 국회를 비롯한 이 관련 행정부처의 어떤 설득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현대 어떤 그 국방을 현대 국가에서 이 국가 경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어떤 경제력 기반 위에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따른 어떤 적정한 국방비 책정과 어떤 국회를 이제 이 국방비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를 계속적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개발위원회 우리가 경제부처장이잖아요. 경제부처. 그런 어떤 부처, 그다음에 관련 부처와 상호 이런 어떤 설득과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국방력을
통해서 이 국방비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꾸준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진행돼 나갈 때 우리의 경제, 국방은 튼튼해질 수 있고 그 국방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잠시 또 강의를 하고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